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후폭풍이 거셉니다. 친윤계에서는 대통령과의 신뢰부터 회복하라는 말이 나왔고 친한계는 만찬 회동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잇단 러시아 파병 보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이는 사진이 올라오는 등 국제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 연령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창업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첫 발은 뗐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의대 정원 재논의 등은 걸림돌이 여전합니다.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성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에 비가 쏟아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며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후 공식적인 브리핑이 없었던 대통령실이 오늘 한 대표의 요구사항 하나하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했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측근들을 정리하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내용을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에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며 8명을 일일이 거론한 걸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요구, 즉 활동 자제와 의혹 규명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 관례에 비춰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하다니 더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만으론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정유린이라고 표현하며 최근 재의결 투표에서 여당이 제동을 걸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위헌 법안임을 부각하며 여당의 거부 방침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격 수위를 대폭 높인 야권에 대해 여당의 맞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면 당도 나서서 같이 싸워달라며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동행 명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면담 당일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대통령실은 하루 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에 응답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직후 한 대표만 요구사항을 쏟아낸 빈손회담이라는 비판적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해명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당정 화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만큼 윤한 갈등설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뒤에 첫 공개 발언으로 오직 국민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면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 대표는 오늘 저녁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른바 빈손회동 다음 날 한 대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각종 악재에도 수성에 성공한 인천 강화를 찾았습니다. 면담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선 국민과 민심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쇄신과 변화의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앞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며 오전 내내 숙고 모드에 들어갔던 한 대표. 김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이슈 등 난제 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면담 내용을 고리로 한 용산과의 원격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한남동 라인 등 실명을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사조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용산 입장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 뭐 10명 가까이 10명 가까이. 예,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왜 문제인지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어허. 독대를 통해 대통령실의 기조 변화를 이끈다는 보관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며 쇄신 동력을 두고 친한계 내부 고심도 깊어지는 기류가 읽힙니다. 한 대표가 긴급 소집령을 내리고 두 자릿수에 달하는 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전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차별화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실제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 소식을 접한 한 대표는 거듭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임기 절반이 남은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면, 여기에 취약한 당내 기반까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을 위한 한 대표의 다음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친한계에서는 어제 대통령실의 의전 등을 두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됐습니다. 반면 친윤계는 빈손 회담은 한 대표 스스로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라며 한 대표의 책임을 넘겼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다음 날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다는 날선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회동 전 20여 분의 기다림부터 자리 배치 등 의전 방식까지 과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집권 여당의 대표로 인정하는지부터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과 그 앞에 이제 우리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마치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특히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거로 알려진 인사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산책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공식 배포 사진 곳곳에 등장한 건 그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친윤계는 그러나 성과 없는 회동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쌓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한 대표 스스로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하신 만큼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뢰 회복 방식은 이른바 김여사 3대 요구처럼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 된다는 뼈있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여사 문제를 필두로 사안마다 시각을 달리해온 친한 친윤 사이 갈등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폭발하는 듯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과의 80여 분 만남 뒤 곧장 귀가한 한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연락이 와서 잠시 들른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있는 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 함의를 모를 리 없단 감정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뿐더러 개파 간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야당 주도의 김여사 특검 장국 등을 앞두고 한 대표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렇게 기대했던 면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이제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맹탕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었지만 서로 각자 말만 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며 이제 특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젠 결단해야 한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이 몰락할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전공법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국민들이 특검법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고 다른 의원들 생각도 대부분 같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그런 반헌법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친한계 인사들 역시 민주당의 이관계엔 휘말리지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재표결 이탈표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심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말 굉장히 그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 달 중순 김 여사 특검법을 곧바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칫 재표결 시점과도 맞물릴 수 있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의 2차 회담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주지 정호수님은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씀과 힘들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며 대통령이 되신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해서 북한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언급은 군축과 국제 안보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가 북한이 정규군 11,000명을 조만간 러시아에 배치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전 세계에 우려를 불러온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실상 첫 공식 반응입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러시아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 파병설을 부인했던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и увлеклись тиражированием разного рода иранских,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трашилок, каждая новая из которых звучит еще нелепее предыдущей.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고 러시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but also across the entire globe. 미국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true, this marks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and an obvious deepening of the DPRK-Russia military relationship. 가장 큰 우려는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 파병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즉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에 러시아기와 함께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인데 전투원들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실제 북한군 주둔 가능성보다는 북한군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우크라이나군에 혼란을 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 동부에 머물고 있는 북한 전투병들이 훈련을 마치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 중에는 공격용 무기, 즉 살상 무기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니터링단에는 북한군의 전술을 분석하기 위한 군사 요원들과 북한군 포로나 탈영병들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정보 요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 행보만 전했을 뿐 파병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취업자 수가 50대를 처음으로 제치며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년 연장 등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만에 27만 명 이상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처음으로 50대를 뛰어넘어 취업자 수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돌봄과 제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업이나 지금 제조업 등에서 증가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60대 이상의 창업 역시 빠르게 늘면서 월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반, 75세 이상 하신 분들이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한 60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들 열심히 사시니까.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먼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렸고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2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격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협의체 문제가 떠오른 뒤 주요 의사단체가 참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생 휴학계 허가 문제는 물론 이미 입시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것이지만 난관은 많습니다. 유일한 법정단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대한의사협회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결에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입장을 내고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의대생 휴학의 무조건 수용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도 협상의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정치권도 출범 자체는 환영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존재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공을 들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의료계 참여를 환영한다며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결정이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공의들이 참여할 여건이 되도록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대화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겠다며 협의체를 가동하는 건데 의료 시스템 정상화란 성과를 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을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된 가을비. 특히 남해안에 내린 비는 한여름 장대비를 방불케 했습니다. 경남 남해에 130.1mm, 전남 여수에 112.7mm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남해안 대부분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부지방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된 겁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 동안 비는 잦아들었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이 들어와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또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는 옛말, 여름처럼 잦아지고 있는 가을 호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원료가 이제 적은 때인데 최근 들어서는 12월 달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의 비가 내리거든요. 예. 자, 이렇게 그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비 못지않은 이런 비가 가을답지 않은 가을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 전국에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은 11도, 모레는 8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모레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 후폭풍이 거센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 친한계 의원들과 긴급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 강한 거를 조금 심각하게 검증하는 회동, 우리의 오늘 만나서 향후 전국에 대해서 엄중함을 같이 공유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면담 얘기 좀 하고 그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그 정도였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이제 점점 더 논의해 보자. 예, 조경태 의원, 박정훈 의원 얘기 들었는데요. 조경태 의원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향후 전국의 엄중함을 공유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만찬 회동? 예, 아무래도 이제 조경태 의원은 이제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으로서 네. 좀 큰 틀에서 민주당의 거센 어떤 탄핵 공세를 앞두고 좀 당정이 좀 갈등을 빚는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크게 큰 틀에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고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과의 이런 어떤 면담 이후에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까운 어떤 의원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의원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것인지 예. 좀 의견도 좀 청취하고 또 예. 본인의 또 생각도 뭐 같이 한번 공유하는 그런 어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리의 취지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오늘
만찬 회동을 했고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오늘 낮에 다 나왔거든요. 사실 어떤 자리였다고 보세요, 신 의원님은? 실제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어제 그런 면담 홀대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대응책. 예, 그러면서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오늘 한 23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23명 정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 모임과는 비슷하게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 명수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뭐 김건희 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이든 나중에 제2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통과를 할 수 있을까의 8표에서 이 8표 이상이 되는 친한계의 그런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그런 영향력을 세력화하는 데 있어서의 오늘 모임이 더더욱이 의미가 있고요. 오늘 또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은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어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한동훈 대표를 홀대하는 건 마치 국민의힘 당을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모임이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 국정 난국에서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뭔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느 쪽으로의 방향키를 가지고서는 이제 항해를 할 것이냐 할 때 중요한 리더십의 그런 기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부분을 협상을 하고 또 협치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 국민의 민심을 위하겠다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만큼 방향키를 기존의 기조보다는 조금 더 친윤과는 다른 길을 확실하게 노선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래픽 나오는데요.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만찬 회동 앞뒤에. 제2요구권, 특검법 제2요구권이죠. 제2요구권이 오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발휘해서 다시 온다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 믿는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이. 대통령이 우리 당으로는 생각하나 여기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친한계 의원들을 지칭하겠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서범수 사무총장이 되게 조금 센 발언,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발언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선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특검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선을 이미 그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당대표가 이미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 제2요구를 했으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와 만찬을 한 의원들이 다 이런 어떤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들 어떤 그 통과를 시킨다든지 제2요구 왔을 때 뭐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만남이 곧 이분들이 제2요구 왔을 때 찬성을 던질 어떤 그런 의원들과 동격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범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을 그런 어떤 소지가 많은 게 그걸 인식이 되면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관심의 초점인데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일정도 사실 한동훈 대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면담 이후에 첫 공식 발언이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참 그 한 단어 하나를 되게 선택해서 얘기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에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국민의힘이 당명 바꿀 때 여러 가지 밈이 있었는데요. 국민의 짐 아니냐.
지금은 국민의 스트레스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힘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마음을 그리고 결기를 가다듬는 그런 뭔가 기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는 아마 어제 그렇게 면담 이후에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해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바로 본인이 귀가를 했죠. 어제. 귀가를 하고 브리핑 안 하고 박정아 우리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아마 오늘 아침까지 여론을 모니터링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본인이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 앓았을 것이다. 근데 아마 강화도 가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저녁의 만찬 모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결국에는 지금 당면한 국민의힘의 숙제는 김건희 여사로 모든 것이 뒤덮이는 이 정치의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생으로 전환할 것이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실에도 협조와 뭔가 단도리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어제 확인된 만큼 이제는 독자적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민주당의 그런 발의한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협조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때도 공약으로 최상병 특검도 우리가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인적 쇄신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소명과 제대로 된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한동훈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당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한동훈 표 또는 국민의힘 표 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뭔가 민주당과 같이 협상하면서 위헌적 요소 과한 부분은 제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국민만 보고 민심에 따라서 가겠다. 여기는 좀 이해가 가는데 피하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이 항상 큰 어떤 선거에 출마할 때 어떤 국가와 또 국민의 어떤 뜻에 따르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또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좀 더 본인의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의지를 다시 한번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무엇이 국민의 뜻이냐, 무엇이 국민의 눈높이냐, 이제 여기 이제 강론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중앙지검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0년도, 2021년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글자 그대로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91명의 전주 중에 딱 1명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리고 손못이라 불리는 기소하는 어떤 그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차별화된 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론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한 당리 어떤 물론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합리적인 최종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시간을 어제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제 80분, 81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내용하고 형식을 두고 오늘 많은 말이 나왔는데 일단 마주 앉은 테이블, 자리 배치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아까 가운데 사각의 넓은 테이블 앞에서 윤 대통령 앉았고 맞은편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았고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제로 콜라가 제공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스커피를 마셨다고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이죠. 처음부터 30분 대기시키더니 그것도 밖에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야외 정원에서도 그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의전 비서관 여전히 배석하고 있는 사진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공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은 변함없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겠다.
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뭐 기사에서 알려진 바로는 원탁 테이블을 당대표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 저렇게 길게 사각 테이블로 한 것. 그리고 배석 자리에서도 1대1의 같은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을 2대1로 배치하면서 마치 저 자세는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거나 아니면 검찰 선배가 후배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권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100장 정도 수백 장을 찍었을 텐데요.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공개하는 거긴 하는데 왜 하필 그런 것들을 골랐을까? 어쨌든 뭐 영상에 나오긴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예. 하지만 스테이크컷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면담이라 그러면 두 사람을 클로즈업하는 사진, 뒤에 뭔가 지나가는 엑스트라나 아니면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셀렉션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까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 한동훈의 굴욕의 시간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처음부터 기를 죽이고서는 면담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할 말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겠느냐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그런 면에서의 당대표로서의 위상과 그런 체신이 상당히 떨어지는 함부로 독대 요청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네 무역당할 것이다. 그 정도의 메시지에 갈 수 있을 그런 오늘의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20여 분 정도 늦었고 그 시간 동안 한동훈 대표가 서서 기다렸고 사각 테이블에 1대2 구도로 앉아서 콜라를 마시는 장면. 요게 지금 뭐 대부분 이렇게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데요.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 전제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만남도 아니고 또 여야 어떤 대표 간의 어떤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의전적으로 동급으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됐으니까 이건 엄청난 어떤 결례다. 이렇게 저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 잘못된 어떤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 대표와 지금 집권당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이런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의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물론 저도 좀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둥근 이제 원탁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런 어떤 모습이 곧 한동훈 대표에게 대한 어떤 결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면 다른 당입니까? 다른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 회담할 때와 많이들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대표라는 다른 어떤 특히 압도적인 일당의 어떤 대표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에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제 특히 지금 계속 이제 김여사 특검법이 관심의 대상이니까요. 이에 대한 이제 대화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전해졌냐면 만약에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면 그럼 어쩔 수 없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쩔 수 없다. 사실 정확한 워딩이 보도된 건 아니어서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은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뭐 통과되면은 그거에 따라야지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국민의힘에서 큰 협조를 앞으로도 기대한다라는 거에 반어법일 수도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을 것이잖아요.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번에도 부결 호소를 한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켜달라는 뭔가 표현의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나의 아내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의욕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미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 있으면 객관적으로 근거 가지고 와봐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사가 그렇게 뭔가 불법을 일으킬 만큼 잘못한 거 아닌데 너무 과한 야당의 그런 정쟁에 너네들이 휘말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내비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따라갈 수 없다. 결국에는 뭐
당이 가야 될 길은 차별화하면서 대통령실과 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은 2년 반에 지지율을 회복해야 지선도 하고 또 네. 대선도 하고 총선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또 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그 앞부분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부산 범어사를 방문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라고 정혜전 대변인이 소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다고 그럽니다.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의지가 담겨 있는 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을 지금 현재 연금 노동 개혁이라든지 또 교육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많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가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뜻과 특히 또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야당의 민주당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입체적인 어떤 공격에도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당 부분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주장보다는 때로 좀 더 과한 부분이 사실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어떤 문제가 어떤 예를 들면 타지마할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옷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과연 민주당의 당시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전혀 없는 과거 어떤 그 당대표가 어떤 당대표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런 이야기는 비공개로 해서 좀 최대한 좀 의견을 좀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두 분 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100% 해결 안 되는 어떤 충돌적인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어쨌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심지어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봐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모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간 거라든지 또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서면 조사가 아닌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이제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어떤 대통령의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점들이 그래도 어제의 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어쨌든 그 콜라 마시고 그리고 한 80분 만에 이제 대통령실을 한동훈 대표 떠났고요. 바로 집으로 귀가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만찬 약속이 잡혔는데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갔다고 그래서 이게 오늘 또 한참 뉴스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모욕감을 받고 간 한동훈의 또 다른 반전의 그런 이슈였다고 보이는 거죠.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본인들이 친한계 의원들 단톡방에 그 단독 보도를 공유를 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에. 그 정도로 쇼킹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같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출신의 한 원내대표와 한 당대표가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쓴소리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정말 자기의 말, 협조를 잘하는 그런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원내대표만 이렇게 챙기면서 만찬을 부르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온절함이 보여지는 좀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사실 만찬 전에도 면담 전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의 그 당대표 그 회동을 본인이 승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
영장을 발부했던 네, 그 네, 같은 네, 날에 네, 네.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을 왜 한동훈 대표는 또 이재명을 당대표를 만나겠다고 승낙하느냐. 예.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압박으로서의 뭔가 전략적인 사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불편한 심기를 예.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런 만찬에서 따로 부르면서 예. 예뻐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극렬한 그런 대우의 차이를 보여줬다. 이런 대통령이 통 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속 좁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 너무 김건희 여사 등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싸고 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헤어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어제 만찬 자리에 부른 것이 이게 국민의힘 안에 이제 의원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는 이미 네.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약속이 된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통상적으로 좀 있는 일이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저녁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어떤 식사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별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좀 굉장히 좀 섭섭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11월 2일 날 대규모 장애 집회를 지금 네. 계획하고 있고 지금 예.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또 3차 어떤 특검을 비롯해서 또 국감의 동행 명령장을 대통령실에 의원들이 와서 보내는 전방위적인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세적으로 좀 해야 될 당에서 당 예. 대표가 오히려 이런 문제를 비공식적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제 들고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제 상세하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 예를 들면 인적쇄신 문제도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교체를 하겠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최대한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설명을 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내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고요. 친윤계에서는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유 사무총장과의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잖아요. 예.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예. 그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어요. 사진을 보시면 용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6, 7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대표는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책상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언론에서 그분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해서 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도 같이 대동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대놓고 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린 들어줄 수 없어 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명시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하신 만큼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꼭 드리고 싶고요. 당대표님이 당의 전부가 아니듯이 예. 당에는 원내대표도 계시고요. 중진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죠. 원로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예. 초선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저들은 지금 파상 공세로 치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선동 정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한계에서는 형식면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어쨌든 내용에서 뭔가가 없기 때문에 형식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지금 이제 친윤계하고 친한계하고 이제 계속 말이 달라서 이게 면담 이후에 이제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면담에 대해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친한계와 친윤계의 회보가 회동이 아주 이제는 선을 그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만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면담이든 독대든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에 빈손, 맹탕 그런 면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식적으로도 모욕을 받았고 내용도
대통령실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걸 확인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은 본인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깨달을 수 있는 뭐 나름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딜레마인 것이 결국에는 이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과 각을 세웠을 때 본인의 리더십이 당내에서 매우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당내의 입지를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본인한테는 이제 화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포용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명확한 본인의 그런 정치의 색깔과 선명성을 보여야 앞으로는 대선 후보로서도 더 클 수 있다는 정치적인 그런 숙제들과 딜레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친한계 의원들 얘기 듣기로는 이제 당직이나 이런 부분을 친윤계나 여러 의원들을 포용하기 위한 이제 당직의 개편도 필요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동훈 중심의 그런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집중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이런 숙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향후가 문제인데 친한과 친윤과의 관계 그리고 당정 관계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당분간은 좀 건전한 저는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친한계로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원내보다는 원내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강성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도 숫자를 가지고 그 대통령실에 몇 명이 있는데 당 대표를 수행한 사람은 없다고 자꾸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다 같은 식구고 다 같은 편인데 자꾸 이제 분리해서 똑같이 숫자도 와야 되고 똑같이 이제 격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일단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는 어떤 트라우마와 학습 효과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 내지는 이런 어떤 여론을 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주홍 글씨처럼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일부 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특검 어떤 찬성 여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결국은 더 이상 이탈하기에는 저는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 주홍 어떤 글씨의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 반응이 또 오늘 나왔죠. 소득 없는 냉탕 회동이었다라고 이제 깎아내렸고요. 이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따위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꼼수를 써서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버리십시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예, 지금 모든 대화에 토크에 이런 주제가 기승전 지금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지금 모아지거든요. 여야 대표 회담도 이제 조만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2차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릴 테고 김 여사 특검법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0월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뭐 명태균, 김건희 이 두 이슈로 모든 국감을 덮어버리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어제도 법사위에 강혜경 씨가 증인 출석하면서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만약에 또 제2요건해서 거부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발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끝장을 볼 때까지 반복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20대 국회에서는 이것으로 정치와 정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이 딜레마를 먼저 끊어버릴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이미 타이밍은 늦은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최강욱 의원이 항고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사에 이거 협조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는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 좀 태세 전환을 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의원님. 결국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에 대해서 계좌 어떤 압수수색이라든 이런 강력한 그런 수사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이런 어떤 고리를 당김으로써 최순실을 통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어떤 공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초를 지금 여기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있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의 생각이 의원들 중에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떤 트라우마 학습 효과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 요구가 설사 오더라도 통과하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국감 끝나고 11월 초에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킨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 과정 한번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한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으로 도박에 나섰다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라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립감이 커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불량 국가인 북한의 병력으로 도박에 나섰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is is not merely an attack on the very integrity of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but also across the entire glob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새 역할을 강조하며 서방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Очевидно, що Путін боїться миру і саме тому шукає, як посилити агресію і залучити на фронт тепер і Північну Корею. Для усього світу це очевидний сигнал. 미국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Russia is indeed turning to the DPRK for manpower, it would be a sign of desperation on the part of the Kremlin.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직접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언급하며 함께 맞서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So we must continue to squarely face the specter of an aggressive Russia, backed by other autocr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한 5,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참전 논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해법 모색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신원식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지원 자제 원칙이 깨지는 거냐는 질문에 모든 무기는 의도에 따라서 살상이 될 수 있다며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 지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에 도발했다며 괴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어제도 한국에서 날아온 정치선동 오물짝들이 발견돼 소거됐다며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군부 깡패들의 추악한 도발의 진상은 더 상세히 분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남북이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각각 10개씩 폭파한 뒤에 서로 상대 측을 검증했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초소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부실 검증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문건이 비밀로 분류돼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거의 6년 만에 비밀이 해제된 문건을 봤더니 당시 발표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개씩의 GP를 폭파한 뒤 상호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늘 보니까 올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될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여기서 저 들어가십시오. 그 개로 뜨지갔으면 뜨지고. 상호 검증 이후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불능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항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6년간 비밀로 붙여있다 해제된 당시 문건을 보면 지하 시설까지 완파했던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상 시설은 완전 폭파돼 철거됐지만 지하 시설은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식별이 제한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사격이나 감시를 위한 총안구도 불능화가 추정뿐이었고 일부는 북측이 접근을 막거나 거부해 의구심 해소에 제한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GP 불능화 파괴 문제는 지난 정부의 이른바 가짜 평화시효에 의해서 우리 엄청난 안보 공백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까지 초래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GP 복구를 완료했으며 우리 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내수 부진에 정규직 근로자가 3년 만에 줄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 비중은 38%가 넘어서 역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75만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부문하고 건설업,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규모가 좀 감소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이 60세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여성과 60세 이상, 청년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임금 근로자 2,200여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38.2%를 차지했습니다. 비중이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처음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고 격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줄어서 40%가 안 됐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특이한 건 자발적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6%. 자발적 이유 가운데 근로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청년과 고령층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습니다. IMF는 이달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 발표 때와 동일한 2.5%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대로 마감하면서 52주 최저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2.2% 하락한 5만 7,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역대 최장인 30일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던 SK하이닉스도 1.62%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도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제조와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한국과 미국, 중국과 타이완, 일본 등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수치가 1보다 클수록 양국의 무역 상호 보완성이 높다는 걸 뜻하는 수출입 결합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 대만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각각 2.94와 1.52로 나타나 보완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결합도는 0.62와 0.09로 보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성 훼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한 학생 18명이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 발표가 예상되는 11월 15일 전에 가처분을 인용해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시험지가 그렇게 먼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녔으면은 그 시험지가 시험의 성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또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게 과연 맞는가. 이들은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미리 배부된 것부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 20분 동안 한두 문제 정도는 풀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 본 걸 바탕으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챗 GPT한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한다던가. 또 일부 수험생이 문제 유형을 봤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기하나 확률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러면은 그거를 접하고 거의 1시간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연세대 측은 시험지를 미리 배부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해 시험지 회수 전까지 문제를 공유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며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를 공지한 시간과 정정한 방식이 고사장마다 달랐던 점도 지적하는데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입시 공정성이 침해된 객관적 사실이 없어 재시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합격자의 유무가 갈릴 정도의 문제였는지 또 학교 측의 귀책은 어느 정도고 시험 전체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다 따져볼 것 같은데요. 수험생과 학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태원 일대에는 안전관리 근무자 4천여 명이 배치됩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8일 동안 안전관리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우선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전국 27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서울 도심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12개 지역에는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각 부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헬로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참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태원에는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상황실이 꾸려집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혼잡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인파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세계 음식 문화거리와 퀴농길 등 이태원역 주변 골목길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대책이 운영되는데 1단계 주의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3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인근에 지자체 관계자와 경찰, 소방, 교통공사 등 4,1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과 함께 헬로윈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인파 밀집 상황 모니터링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태원역 차량 교통 관리도 주정차 관리부터 긴급 비상 차량을 위한 전용차로 확보까지 인파 밀집 상황에 맞춰 운영될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앞으로 지진 재난 문자의 발송 기준이 지진 규모 대신 실제 흔들림으로 바뀝니다. 단위도 광역시에서 시, 군구로 세분화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조명과 주방용품이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 지난 2022년 일본 오이타현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자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유리에서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침대를 잡고 진짜 누가 심하게 흔들 정도로 이제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국외 지진인데다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미치지 않아 당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11월 규모 4.0의 경주 지진에서는 지진동이 아닌 이른 새벽부터 울린 지진 재난 문자가 말썽이었습니다. 실제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된 곳은 부산과 울산 등 영남 지역이었지만 발빠른 재난 문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울려 퍼진 겁니다. 정작 피해 가능성이 낮고 지진동이 없었던 수도권에서는 출근길과 등굣길까지 혼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청이 오는 28일부터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규모 기반에서 흔들림, 진도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규모에서 3.5 이상 그리고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이면 진도와 상관없이 모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40데시벨 이상의 알림음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로 그리고 예상 진도가 4 이하이면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지진 재난 문자 송출 범위를 기존의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고 일본 등 국외 지진으로 인한 한반도의 흔들림에도 지진 문자를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진 조기경보에 의해 전국으로 송출하는 긴급 재난 문자도 기존 규모 4.0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조정해 과도한 불안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늘면서 스트레칭 기구인 폼롤러 구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품 대부분에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에 주로 쓰이는 폼롤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 20개를 검사해봤더니 재질에 따라 딱딱함을 나타내는 경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도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 경고 문구가 있는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등록된 폼롤러 관련 사고는 총 18건, 이 중 15건이 어린이 사고였습니다. 폼롤러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거나 폼롤러에 직접 부딪혀 열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폼롤러에 올라가서 발을 지압하거나 균형을 잡는 운동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곳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낙상사고로 이어져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뒤로 갑자기 미끄러져서 어깨를 손을 짚어서 크게 다쳐서 응급의학과를 갔었는데요. 만약에 그 뒤에 이제 가구가 있었는데 가구에 부딪혔으면은 좀 아찔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고 예방 주의 표시를 하지 않은 18개 제품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폼롤러를 사용할 때 낙상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는 인물 특징을 비슷하게 묘사하는 패러디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전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 풍자는 물론 화제가 되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까지 놓치지 않고 패러디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진스 한이와 한강 작가를 패러디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를 묘사한 것을 두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나긋한 말투와 구분 자세, 또 실눈 등의 외적인 부분을 묘사했는데 외모 비하라는 주장이 제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한이를 흉내낸 것도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인데요. 베트남계 호주인인 한이의 어눌한 말투를 따라한 건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인종차별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선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이 출연했는데요. 이들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국적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진행자의 반응과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너무 잘하신다, 말투나 모든 것들이 한국인이다 라고 말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발언이 자칫 해외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만큼 오해를 살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서 인종차별이 아니란 반론도 나왔는데요. 코미디나 예능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안타깝다는 등의 의견도 올라오며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역대 최다 관중 시즌에 열린 한국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너도 나도 한국 시리즈 직관을 원하다 보니 표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한국 시리즈 티켓을 1억 원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야구를 보려고 해외에서 왔다는 글쓴이는 한국 시리즈 3차전과 4차전 표값으로 무려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정상 가격이 한 장에 3만 원 정도 하는 걸 고려하면 무려 3,000배가 넘는 웃돈을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선 한국 시리즈 표값이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야구의 인기가 높다 보니 안표까지 극성을 부리는 건데 지난 8월까지 신고된 의심 사례만 5만 건에 달합니다. 응원에 필요한 굿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유명 구단 마크를 도용하며 시작된 이른바 위조 굿즈가 이제는 KBO 리그까지 확산한 건데요. 특허청이 한국 시리즈 동안 경기장 주변 위조 야구 상품 유통과 판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각 야구단의 상표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를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허청이 야구장 주변과 야구용품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응원하는 팀의 티켓이든 굿즈든 법대로 제대로 구매하는 착한 팬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그맨 이진우 씨가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지 여드레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과정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유서현 기자입니다. 경찰에 출석한 개그맨 이진호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뒤 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도박을 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못 읽혀서 죄송합니다. 불법 도박 규모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인정한 불법 도박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지와 공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진호 씨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이수근 씨 등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빚을 낸 것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이진호 씨를 재차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민간기업처럼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전임자가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도를 두는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에서만 시행됐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의결됐습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의 정신이 있었기에 이번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한다가 합의로서 도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이라 전임자 숫자는 더 적습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모두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있는 300명에서 1299명까지 구간에는 연간 전임자 한두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간 6,000시간 안에서 면제 시간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사용 인원 관점에서 보면은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노조 측은 민간과 차별 없는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해야 한다며 합의 과정도 졸속이라고 반발했고 어차피 저렇게 부실하게 된 타임오프는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정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4개월여의 진통 끝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은 최근 임 회장 불신임안 사항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회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 불신임 사유로 간호법 저지 실패와 의대 증원 발표 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꼽았습니다. 데뷔 56주년을 맞은 가왕 조용필 씨가 20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음악적 변신을 이어갔는데 자신의 음악 인생은 한마디로 도전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20번째 정규 앨범. 2년 전부터 차근차근 발표했던 4곡에 신곡 3곡을 더해 완성했습니다.
과감한 음악적 변신을 선보였던 19집에 이어 이번 앨범에서도 록과 발라드, 일렉트로니카까지 젊은 감각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앨범, 특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앨범으로서는 아마 마지막이에요. 내가 만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데 나는 속으로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죠. 70대의 나이, 벌써 데뷔 56주년을 맞이했음에도 가왕 조용필은 도전과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장르에서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창법이라든지 음성 내는 연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팬들도 이 같은 노력에 애정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장르를 가리시지 않는 모습에 또 다시 하시려고 하는 모습에 짱입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래도 돼. 익숙한 주제인 사랑 얘기 대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를 담았습니다. 쏟아주는 또는 희망을 갖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된다는. 조용필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20집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동시에 자신의 음악 세계를 총망라하는 무대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는 정치인들 27명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뒤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는 정치인 27명의 이름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명태균 대표와 밀양구 용소를 통해서 그분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이름이 주로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명 씨와 아무 관계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명 씨에게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국정농단 의혹과 관계없는 정치인 리스트로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명 씨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력서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력서를 봤다는 건 이력서는 그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고요. 봤다고요? 명태균 씨는 YTN과 통화에서 자신의 여론조사에 불법은 없었고 김 전 의원의 공천과도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리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은 처벌받는다고 적었는데 자신이 김 여사에게 꿈 해몽을 해주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영적 대화가 오갔다는 강 씨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두고 강 씨의 증언이 대부분 명 씨의 말을 전한 것일 뿐이라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고,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 있게 그 진술을 평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많은 사실은 의문점을 갖고, 민주당은 당사자들의 해명도 고려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기부의 제한에 걸려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강 씨 측은 명 씨와 주고받은 녹취록 등 증거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고 있어 정치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명 씨 의혹과 함께 한동훈 대표 공격보도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사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국민께 우려를 드린 이상 최대한 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국정감사 동행 명령장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혼자 치외법권 있는 나라에 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기 위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지만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을 동원해 적법한 동행 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라며 절차대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인도 뭄바이에 있는 인도증권거래소. 오전 10시가 되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힘차게 종을 칩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 28년 만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기업 공개로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인구 14억 명인 인구대국 인도는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해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From the beginning, we knew that India was the future. That is why we continuously increased investments, expanded our R&D capabilities, and created more than 250,000 jobs.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인도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차는 이번 상장으로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현지 공장 생산 능력 확대와 미래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등에 쓸 계획입니다. 나아가 인도를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주식 리딩방을 통해 주식이 상장되면 선업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수십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돈 뭉치에 돈 세는 기계까지 있는 이곳은 텔레마케팅 조직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들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주식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SNS 주식 리딩방에 초대했습니다. 포토샵으로 조작한 수익률 사진이나 실제 유망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소량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뒤 특정 회사 주식이 상장될 거라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회사가 특허를 냈다는 등의 홍보성 기사와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공유하며 상장되면 선업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액면가 100원의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린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영난을 겪던 회사 대표가 주식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돈을 건넨 뒤 실제 주식을 받자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장 준비하는 것들은 그 상장 거래소에 확인해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혹시 뭐 비상장 주식 이런 거. 경찰은 비상장 회사 대표와 주식 브로커, 텔레마케팅 조직의 대표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주 수익금 3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해 동결 조치하고 비슷한 리딩방 사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동네 책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의 다양성을 지키는 독립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작가가 만성적자 속에서도 6년째 운영하는 독립서점입니다. 작가가 직접 고른 좋은 책을 소개하고 동료 작가와 모임도 하는 곳이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명소가 됐습니다.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책방에 달려와 봤습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에서 외면받지만 꼭 필요한 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독서 모임 공간도 제공하면서 출판의 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책만 팔아서는 적자라는 점입니다. 30평 미만은 책만 팔아서는 이제 유지가 좀 쉽지 않다. 커피를 같이 판다거나 뭐 술을 같이 판다거나 이런 이제 부다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어서 서점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 대형 서점이 광화문점과 강남점 등 8개 매장에서만 모두 합쳐 하루 2,000권만 한강 작가의 책을 팔기로 했습니다. 대신 독립서점을 비롯해 지역의 작은 서점에 책을 우선 공급합니다. 품절 현상을 빚는 한강의 책을 지역 서점에 더 많이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책이 지역 서점에 공급되면 지역 서점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서점과 지역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책 품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모처럼 대형 서점과 독립서점의 상생 분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은 비로 연기된 경기가 많습니다. 중단된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 경기가 모두 하루 밀렸는데 이번 비는 누구의 편일까요? 이경재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내야를 덮은 방수포 위로 물이 고였습니다. 잔디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흙이 깔린 1루 베이스 옆엔 움푹 작은 웅덩이도 생겼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이런 경기장 사정에 비 예보까지 고려해 연기된 1차전 잔여 경기와 2차전을 모두 하루 미뤘습니다. 포스트시즌 사상 최초 서스펜디드에 더해 하루 휴식이 가져다줄 변수에 두 팀 사령탑들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잘 던지던 원태인은 5회까지밖에 쓰지 못해 아쉬워했던 삼성은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원태인이 나흘을 쉴 수 있어 4차전 선발에 이어 욕심낸다면 마지막 7차전까지 등판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생겼습니다. 하루라도 더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저희한테는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1차전, 4차전, 7차전 다 던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구자욱의 출전 가능성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1차전에서 안 좋았던 흐름을 끊어 경기 중단을 반겼던 기아는 2차전 연기엔 유불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아 역시 1차전 선발 내일을 4차전에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4차전 선발감이었던 윤영철과 김도현 등을 미리 불펜으로 쓸 카드도 쥐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의 무게감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당장 1차전 6회부터는 선수들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좀 차분해지고 저희 선수들이 원래 하던 느낌대로의 공격을 하면 뭐 팀 능력 좋은 선수들이라 언제든지 뭐 한 2-3명의 선수는 또 잘 치는 선수들이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차전에 이어 열린 2차전에서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 등판하고 삼성은 황동자와 왼손 이승현 가운데 1차전에서 안 쓴 선수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경기까지 연기됐지만 야구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가을 야구 축제를 즐겼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광주구장 인근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긴 줄을 기다리면서도 표정은 밝았습니다.
화이팅! 삼성 화이팅! 2시간 전부터 입장해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관중들은 몸을 푸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사진도 남기며 경기를 기다립니다. 오래전부터 직장에 휴가를 내고 먼 응원길에 오른 원정 팬부터 제가 한 달 전부터 휴가를 내고 왔는데 오늘 저희가 무조건 이겨서 승리를 하고 대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에 끼니도 챙기지 못한 열성 홈팬도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오늘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거든요. 토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꼭 1차전부터 우승을 이겼으면 좋겠고. 무려 30년 만에 야구장을 찾은 아주머니 팬은 모처럼 치르는 한국 시리즈에 벅찬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 시리즈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한 30년 전만 왔습니다. 굉장히 벅찹니다. 우승해야죠. 기아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전남의 긍지인데. 비록 광주까지 오지는 못했지만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삼성 팬들이 가득 모여 원격 응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교사인데요. 애들한테 피는 계속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화이팅! 사상 초유의 서스펜디드 선언으로 경기는 연기됐지만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는 열성 팬들은 한국 시리즈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이 무산되면서 강인권 감독을 경질하고 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를 유지하던 NC가 새 사령탑으로 이호준 전 LG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NC는 계약금 3억 원을 포함해 최대 14억 원에 이호준 감독과 3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NC는 수석 코치 경험을 통해 KBO 리그 구단과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체육분야 국정감사에서 사면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 방만한 경영과 정치 개입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국감장에선 단연 이기흥 체육회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체육회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회계관리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 열린 2시간짜리 체육인 대회는 12억짜리 문체부 성토대회라는 비판을 들었고 파리올림픽 기간 현지 코리아하우스는 특정 업체와 유착됐다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 예산 집행이 지금 적지 않은 것 같은데 13,000명씩이나 불러서 체육인 대회를 하는 거 이게 적절합니까? 지인들 올림픽 데려가면서 또 몇 억씩 쓰고 하루에 1억씩 드는 이 코리아하우스 운영과 이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전혀 무관한 것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마 네. 직원들이 그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최근 감사원과 총리실 등에서 전방위 감사를 받는 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와 국민을 겁박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OC 얘기를 하셨는데 IOC의 누구로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그 문을 묻는 겁니다. 통화하셨어요? 예, 만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나서도 얘기하셨어요? 예. 통역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합니다. 직접 하셨어요? 예. 지난 2017년부터 통합체육회를 이끈 재선 이기흥 회장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 체육인들의 말을 무시하면 이 현재의 대통령도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발언들도 두 차례나 하시고요. 굉장히 그 안에서의 모습은 이 체육 대통령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야 한 목소리로 이기흥 회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목요일 종합감사에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출석해 더욱 날선 현안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2주 만에 다시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안세영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여자 단식 랭킹에서 10만 3,267점을 기록해 중국의 천위 페이를 밀어내고 랭킹 1위로 복귀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주 덴마크 오픈에서 준우승해 랭킹 포인트를 얻었지만 천위 페이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배구 삼성화재가 그로즈노다프의 맹활약을 앞세워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화재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의 1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로즈노다프는 서브에이스 3개를 포함해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27점을 올렸습니다.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4시즌 만에 처음으로 개막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장소연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페퍼저축은행은 이전보다 짜임새 있는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혜택 공유를 위한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 2024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레거시로 함께 누리는 혜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됩니다. 이 포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 31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과 국내 지자체 스포츠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종일 오락가락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공기가 차가워지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광주 14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6도, 광주 18도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져 서늘함을 넘어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만큼 종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부터 점차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대구 14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8도, 대구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